연화야담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연꽃처럼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화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인연의 향을 남겨주신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답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에 윤석염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34세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그저 불쌍한 호라비로만 비쳤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윤석염은 본래 중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관아에서 장부를 맡아보는 설이었고 집안은 비록 양반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지요. 석염 역시 글과 셈에 능해 아버님의 뒤를 이어 관아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장래가 밝다 했고 혼담도 제법 오가던 때였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권세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아버님은 파직당한 채 옥에 갇히셨습니다. 논밭은 빚으로 넘어갔고 기와 집은 하루 만에 남의 손에 들어갔지요. 석염은 그때 겨우 15이었습니다. 더 가혹했던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전날까지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고 혼담을 나누던 집안들은 체면을 내세우며 발을 뺐지요. 어떤 이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고 가까이 하면 화를 입는다고. 석염은 그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버님은 옥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누우셨다가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석염은 16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지요.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믿음은 언제나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석염은 장터에서 자잘한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천을 팔기도 하고 곡식을 중개하기도 했지요. 손재주가 있어 셈도 빠르고 거래도 깔끔했지만 그는 절대 사람과 깊게 얽히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항상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지요. 그에게 가장 뼈아픈 기억은 배윤택이라는 자와의 일이었습니다. 윤택은 어릴 적 석염과 가장 가까운 벗이었고 집안이 몰락했을 때도 변함없이 손을 내밀어주던 사람이었지요. 석염은 그 손을 믿었습니다. 윤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석염은 모아둔 돈을 모두 빌려주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택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아니, 갚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미천 삼아 장사를 키웠고 어느덧 노창도라는 권세가의 밑에 붙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석염이 돈을 돌려달라 찾아갔을 때 윤택은 비웃었습니다. 석염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친구, 의리, 그런 것으로 밥 먹고 사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석염은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석염은 완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도 정도 모두 허상일 뿐이라 여겼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석염은 어느덧 34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바라봤지요. 저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원로가 석염을 찾아왔습니다. 혼담을 가지고 온 것이었지요.
석염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원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는 26의 처자인데 좀 특별한 사정이 있네. 원로의 말에 따르면 그 처자는 한묘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바보라 불렀지요. 말도 느리고 행동도 굼뜨고 무슨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처를 찾기가 어렵네. 자네만 괜찮다면.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몰락한 중인에게 바보 아내까지 참 딱 어울리는 짝이라고. 하지만 석염은 오히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바보라면 좋지 않을까? 계산도 없을 것이고 속임도 없을 것이고 욕심도 없을 것이다. 영리한 사람들에게 수없이 배신당한 그에게 모자란 여인은 오히려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석염은 얼굴도 보지 않은 채 혼인을 결정했습니다. 원로는 놀랐지만 석염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알겠네. 그럼 혼례 날짜를 잡도록 하지.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역시 석염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바보 아내를 맞이하다니 끝까지 운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석염은 이미 그런 시선을 견디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혼례 날만을 기다렸지요. 한묘리는 마을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말수가 적었고 물동이를 이고 걷는 걸음은 언제나 느렸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무슨 심부름을 시켜도 한참이 걸렸고 말을 붙여도 대답이 더뎠으니까요. 저 처자는 참 답답해. 말을 해도 알아듣는 건지 마는 건지 26이나 먹도록 시집도 못 가는 걸 보면 뭔가 모자란 게 분명하지. 마을 아낙네들은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묘린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무시는 일상이었고 묘린은 늘 그 시선들을 견디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말끝을 흐리고 일부러 행동을 늦춘다는 사실을. 묘리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오빠가 글을 배울 때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도 글자를 금방 깨쳤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지요. 10살 무렵에는 집안의 살림 장부를 혼자서도 꾸려낼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지요. 묘리나 내가 영리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밖에서는 내색하지 말거라.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단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묘리는 곧 깨달았지요. 15살 되던 해 처음 혼담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상대 집안에서 중매쟁이를 통해 묘린을 보러 왔고 묘린은 예의 바르게 차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 어른이 물었지요. 이 처자가 그를 안다던데 사실이요? 아버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어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여자가 그를 알면 집안이 편치 않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법이지요. 우리 집안은 그런 며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첫 혼담은 깨졌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묘린이 똑똑하다는 소문이 퍼질수록 혼담은 멀어졌지요.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순하고 말 잘 듣는 게 최고지. 영리한 여자는 화근이야. 묘리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를 아는 것이, 셈을 할 줄 아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묘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리한 여자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묘리는 일부러 말을 더듬었고 일부러 행동을 느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머뭇거리며 대답했고 그를 아느냐 물으면 고개를 저었지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고 어느새 그것이 그녀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 불렀고 묘리는 그 바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조용히 살아갔지요. 혼례가 정해진 날 묘리는 윤석염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었습니다. 몰락한 중인 집안의 외로운 사내라고, 사람을 믿지 않고 늘 혼자 지낸다고. 묘리는 그 말을 듣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수군거렸습니다. 몰락한 총각에 바보 처자라니 참 딱 맞는 짝이로군. 저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둘 다 불쌍한 인생들이지. 혼례는 초라했습니다. 붉은 천도 성대하지 않았고 잔치 음식도 변변치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듯 모여들었고 그 시선에는 연민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묘리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서 내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보 처자답게 느릿느릿 걸었고 절을 올릴 때도 어색하게 움직였지요. 석염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를 올리는 동안 그는 한 번도 묘린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지요. 둘의 혼례는 축복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둘이 어떻게 살려고. 참 기구한 인생들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혼례는 간신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계속해서 두 사람을 화제 삼았지요. 묘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마을은 조용해졌고 석염의 작은 초가집에는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묘리는 붉은 옷을 입은 채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고 석염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지요. 바보 아내와의 첫날 밤, 석염은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는 한참 후에야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묘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석염은 무심한 듯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그저 남처럼 지내면 됩니다. 차가운 말이었지만 그것이 석염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묘리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염은 그녀가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 생각하고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묘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 전혀 다른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15되던 해봄 아버님을 여의셨습니다. 묘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느릿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지요. 석염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전에 겨울 아버님께서는 권세가의 부정을 고발하셨다가 누명을 쓰고 파직당하셨지요. 논밭은 빚으로 넘어갔고 기와집도 잃으셨습니다. 묘리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석염의 과거를 짚어냈습니다. 석염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이토록 소상히 알고 있단 말입니까? 어머님은 그 이듬해 봄에 돌아가셨고 서방님은 16의 나이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 후로 사람을 믿지 않기로 하셨지요. 석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상처였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고 꺼내지 않으려 애썼던 기억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그 모든 순간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윤택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어릴 적 벗이었지요. 서방님께서는 그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아둔 돈을 모두 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돈으로 장사를 키워 지금은 노창도의 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석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찌 그것을 알고 있어? 대체 당신은? 묘리는 여전히 고요한 표정으로 석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서방님과 같습니다. 상처받았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묘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지만 그것 때문에 혼담이 깨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일, 여자가 영리하면 화근이라는 말을 듣고 결국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선택했던 일,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기로 하신 것처럼 저는 제 진짜 모습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요. 석염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 영리했기에 바보로 살아야 했다는 것을. 석염은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나의 과거를 그토록 소상히 알고 있어? 묘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바보 행세를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앞에서 입을 조심하지 않지요. 마을 사람들이 서방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옆에서 물동이를 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배윤택이 술에 취해 자랑할 때도 저는 구석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석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영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관찰하고 기억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났지요. 바보라는 가면 뒤에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니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이요? 묘리는 석염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제게 남처럼 지내자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데 집 안에서마저 거짓으로 산다면 제 숨통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석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묘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사람을 믿지 못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만큼은 서로에게 진실했으면 합니다. 밖에서는 제가 바보 아내로 서방님께서는 지친 호라비로 지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 안에서만큼은 가면을 벗고 싶습니다. 석염은 한참 동안 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지요. 석염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소? 묘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서방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에 석염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저 솔직하면 된다는 것. 그것은 석염이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좋소. 밖에서는 그대로 살도록 하지요. 나는 지친 호라비로, 당신은 바보 아내로. 하지만 이 집 안에서만큼은 가면을 벗도록 합시다. 묘리는 고개를 들어 석염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촛불 아래에서 마주쳤지요. 그 순간 상처받은 남자와 상처를 숨긴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 서로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소. 당신은 왜 이 혼담을 받아들였소? 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도 저처럼 상처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라면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염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밖에서는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되 집 안에서는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이 비밀은 그들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고 동시에 두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노창도라는 자가 회갑을 맞아 온 마을을 초대한 것이었지요. 노창도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전당포를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을 빚으로 올가매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석염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을 원로가 찾아와 간곡히 권했습니다. 노창도의 비위를 거스르면 살기 어렵다는 뜻이었지요. 석염은 마지못해 묘린과 함께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고기와 술이 넘쳐났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즐거움보다 긴장이 서려 있었지요. 노창도는 높은 자리에 앉아 흡족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실컷 먹고 마시게. 이것이 다 내 은혜 아니겠나. 노창도의 목소리는 크고 거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의 주인이라도 된 듯 행세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노창도의 시선이 석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윤석염, 자네도 왔구먼. 바쁘지도 않을 텐데 늦게 오다니. 그나저나 소문대로 바보 아내를 얻었다지. 참 잘 어울리는 짝이야. 주변 사람들이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석염은 주먹을 쥐었지만 묘린이 살짝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석염은 참고 고개를 숙였지요. 노창도는 그 모습이 더욱 재미있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저 바보 아내를 이리 불러보게. 내가 술 한 잔 받아야겠네. 묘리는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술병을 들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묘린이 노창도 앞으로 다가가자 노창도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술을 따를 줄이나 아나. 바보가 제대로 하겠나. 묘리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노창도는 잔을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지요. 묘린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자 노창도는 손을 뻗어 묘린의 손목을 툭 쳤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허허, 역시 바보는 바보로구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사람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노창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억지 웃음이었지요. 묘리는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술잔을 주었습니다. 석염은 이를 악물었지만 묘린의 눈빛을 보고 참았습니다. 묘린의 눈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노창도의 얼굴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그의 말투, 손짓,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묘리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석염과 묘리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석염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저자를 당장 죽여버리고 싶소. 묘리는 조용히 석염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어찌 괜찮단 말이요? 저자가 당신을 얼마나 모욕했는데. 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자는 제가 바보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한 일입니다. 바보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석염은 묘린의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묘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노창도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지배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언젠가 그 분노가 터질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 우물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노창도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창도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우물을 고치는 일에는 큰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노창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물이 무너진 것이 내 탓이라도 된단 말인가. 각자 알아서 물을 길어 쓰게. 마을 원로가 애걸했습니다. 대감마님, 우물을 고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통받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노창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빚을 갚아보게. 자네들이 나한테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그것부터 갚고 나서 도움을 청하게.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공경에 처하는 것을 즐기는 듯 했지요. 노창도의 눈에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권력만이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묘리는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한숨 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먼 샘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노인들, 불평하는 아낙네들. 묘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묘리는 석염에게 말했습니다. 노창도의 가장 큰 힘은 장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누가 언제 갚아야 하는지 모두 그 장부에 적혀 있지요. 석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장부가 없으면 노창도도 힘을 잃을 것이요. 하지만 그자가 장부를 함부로 다룰 리 없소. 묘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한 것입니다. 바보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묘리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우물가에 자주 나갔고 장터에도 나갔지요. 바보 아내답게 느릿느릿 걸으며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노창도 대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나.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원금의 2배가 넘었네. 저번 달에 갚지 못했더니 논을 빼앗기겠다고 협박하더군. 어찌 살란 말인가. 우물까지 무너졌는데 그자는 쌀 한 톨 보태지 않으니 참으로 냉혹한 사람이야. 묘리는 그 모든 말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누가 가장 원망하는지, 누가 가장 다급한지. 바보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묘린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묘리는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창도의 집에 심부름을 자청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노창도의 집에는 늘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부리되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았기에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묘리는 바보답게 어눌한 말투로 노창도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마님 저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품삯은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노창도의 아내는 묘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바보 아내라는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일을 제대로나 하겠느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도의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품삯을 적게 줘도 될 사람이고 바보라면 부리기도 쉬울 것이라 여긴 것이었지요. 좋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너라. 마당 쓸고 빨래하고 부엌일 거들면 된다. 묘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묘리는 노창도의 집에 드나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묘리는 노창도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느릿느릿 빗자루질을 하고 어설프게 빨래를 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묘린의 눈은 쉬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노창도는 사랑채에서 사람들을 만나 빚 독촉을 했고 장부는 사랑채 안쪽 장롱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묘린은 마당을 쓸다가 물을 길어다 주다가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지요. 어느 날 노창도가 사랑채에서 배윤택과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묘린은 마당 한구석에서 빨래를 널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태가 그 윤석염이란 자는 여전히 빌부터 사는가? 배윤택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렇지요. 바보 아내까지 얻어서 꼴이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게 돈 빌려준 것을 생각하면 참 우습습니다. 노창도는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친구라는 것도 쓸모가 있을 때만 친구지.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묘리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들은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양심도 죄책감도 없는 냉혹한 인간들이었지요. 며칠 후 묘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노창도는 장부를 매우 소중히 여겼지만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사랑채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을 때가 있었고 장부를 꺼내 놓은 채로 잠들기도 했지요. 묘리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바보가 그런 계산을 할 리 없으니까요. 대신 묘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묘리는 석염에게 말했습니다. 노창도는 장부를 사랑채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방심하지요. 그때를 노리면 됩니다. 석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소? 들키면 큰일 나요. 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바보는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노창도가 손님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사랑채에서 골아떨어진 것이었지요. 묘리는 바보답게 어설프게 마당을 쓸다가 일부러 사랑채 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가 창문턱에 걸리게 만들었지요. 창문이 덜컹거리며 반쯤 열렸습니다. 묘리는 놀란 척하며 황급히 빗자루를 주워들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이쳤고 사랑채 안에 서류들이 날리기 시작했지요. 노창도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랑채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중 일부는 마당까지 날아가 있었지요. 노창도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노창도는 서류를 주우며 장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창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장부가 어디 갔느냐? 당장 찾아라.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장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묘리는 마당 한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바보답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으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날 밤 묘린이 흩날린 서류 중에서 장부만을 슬쩍 집어 치마 속에 감춰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석염에게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장부가 사라진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노창도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고 하인들을 다그쳤지요. 하지만 장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창도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당장 마을 사람들을 조사해라. 배윤택이 급히 달려와 노창도를 말렸습니다. 대감마님, 진정하십시오. 함부로 사람들을 의심하면 오히려 소문만 나빠집니다. 노창도는 배윤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소문, 지금 그따위가 중요한가? 저 장부가 없으면 빚을 증명할 수 없단 말이다. 그제야 배윤택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누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다 해도 문서가 없으면 관아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지요. 노창도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을 장부로 올가매고 살았는데 이제 그 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쳤고 찻잔을 집어 던졌지요. 하인들은 벌벌 떨며 멀찍이 물러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창도가 장부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였지요. 장부가 없으면 빚을 증명할 수 없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쉿, 조심해. 노창도가 들으면 큰일 나. 하지만 그 속삭임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노창도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지요.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원로들과 함께 노창도를 찾아갔습니다. 노창도는 여전히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이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우물 공사에 대해 의논하러 왔습니다. 노창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물, 지난번에 거절하지 않았나? 내가 왜 그런 일에 돈을 대야 하느냐? 이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지요. 대감마님께서 우물 공사 비용을 대주신다면 마을 사람들의 빚 문제를 유예하기로 하겠습니다. 노창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장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부가 없으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빚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의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우물을 고쳐주신다면 우리도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습니다. 노창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우물을 고쳐주지 않으면 빚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지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이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협상입니다. 서로가 살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노창도는 한참 동안 이장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부가 없는 이상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지요. 차라리 우물을 고쳐주고 조금이라도 빚을 받는 편이 나았습니다. 좋다. 우물은 고쳐주마. 대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성립되었습니다. 노창도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이켰지요. 그는 평생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물이 고쳐지고 빚도 유예되다니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석염은 그 소식을 듣고 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묘린은 여전히 바보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낸 일이요. 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용기가 해낸 일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불씨를 지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우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창도는 마지못해 돈을 내놓았고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일손을 보탰지요. 우물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노창도의 위세는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면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그저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노창도도 이제 끝물이야. 장부를 잃어버리다니 참 꼴 좋다. 노창도는 그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부가 없는 이상 그의 힘은 반으로 줄어든 것이었지요. 배윤택은 노창도의 곁에서 불안해했습니다. 노창도의 힘이 약해지면 그 밑에 붙어 있는 자신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묘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창도의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 배윤택이 불안해하는 모습,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용기를 되찾는 모습. 묘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적어도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노창도와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노창도의 위세가 약해지면서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빚에 쪼들리던 이들도 숨통이 트였지요. 그 변화는 석염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석염의 장사가 점점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물건을 샀고 흥정도 공정하게 해주었지요. 석염은 그 변화가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석염, 이 천은 얼마에 파나? 정직하게 장사한다더니 역시 믿을 만하군. 사람들의 말투에서 멸시가 사라지고 존중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염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물건을 팔았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했지요. 묘리는 여전히 바보 행세를 하며 석염을 뒤에서 조용히 지탱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떤 가격이 적당한지를 석염에게 알려주었지요. 석염은 묘린의 조언 덕분에 점점 장사 수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낯선 선비 하나가 석염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고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지요. 윤석염이라 하셨습니까? 석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를 어찌 아십니까? 선비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명윤이라 합니다. 잠시 한적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석염은 묘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명윤을 따라 장터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명윤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핀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관아에서 형방서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창도라는 자에 대해 조사하던 중 당신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석염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제 이름이? 이명윤은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문서 몇 장이 들어있었지요. 노창도는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사람들을 빚으로 올가매고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왔습니다. 또한 관아에 뇌물을 주며 비리를 저질렀지요. 저는 그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석염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명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건에 노창도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뇌물을 주고 거짓 증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석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이 다시 가슴을 쳤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명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창도의 힘이 워낙 강해서 함부로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자의 장부가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 생각합니다. 석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묘린이 한 일이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명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노창도가 얼마나 부당하게 이자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석염은 묘린과 상의한 후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석염은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이제는 노창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아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면 그자를 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힘을 주었지요. 결국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며칠 후 관아의 포졸들이 노창도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명윤이 모은 증거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충분했습니다. 노창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고 관아에 뇌물을 주며 비리를 저질렀지요. 그뿐만 아니라 배윤택과 함께 거짓 증언을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해친 일도 드러났습니다. 노창도 내놈을 부정축제와 뇌물공여, 위증교사 혐의로 잡아들인다. 노창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은 그를 묶어 끌고 갔지요. 함께 있던 배윤택도 공범으로 잡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배윤택은 소리를 질렀지만 이명윤은 차갑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놈이 노창도에게서 받은 돈의 기록이다. 또한 거짓 증언을 한 대가로 논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배윤택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지요.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노창도가 시켜서 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이 드디어 벌을 받는 순간이었지요. 석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묘리는 마당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보 같은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요. 노창도와 배윤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모두들 숨죽이며 판결을 기다렸지요.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명윤이 모은 증거들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명백했습니다. 노창도는 수십 년간 부당한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렸고 관아에 뇌물을 주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배윤택은 그의 앞잡이가 되어 거짓 증언을 일삼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지요. 노창도, 배윤택, 너희들의 죄는 명백하다. 부정축제한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며 너희들은 곤장 80대에 처하고 평생 관직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한다. 노창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재산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배윤택은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사또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끌어내어라. 두 사람은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통쾌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며칠 후 노창도의 재산이 정리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논밭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과도하게 받았던 이자도 돌려받았지요. 마을에는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석염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무엇보다 석염 자신이 달라졌지요.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석염, 요즘 참 달라 보이는구먼. 얼굴에 생기가 돈다네. 장사도 잘 되고 부인도 있으니
좋지 않겠나. 사람들의 말에 석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지요. 묘린 역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느렸지만 예전처럼 더듬지는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졌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지요. 윤석염 댁 마님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원래 바보는 아니었던 모양이네. 사람들은 묘린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 여겼지요. 묘린이 석염을 내조하며 집안을 잘 꾸려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묘린은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창도라는 큰 적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묘린은 완전히 가면을 벗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자연스럽게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석염과 묘린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지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석염은 묘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묘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바보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석염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이제는 사람을 믿어도 될 것 같소. 당신을 만나고 이명윤 같은 분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것을 보니 세상이 그렇게 냉혹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묘린은 석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세상은 원래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아픔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다행이요. 묘린은 석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서방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바보 아내와 몰락한 중인이라 불렸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부부가 되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염과 한묘린 부부만큼 금슬이 좋은 부부는 없다고. 석염은 정직한 장사로 마을에서 신뢰받는 상인이 되었고 묘리는 슬기로운 아내로 집안을 훌륭하게 꾸려갔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행복이 첫날 밤 촛불 아래에서 벗겨진 가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고 서로의 진실을 나누며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험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염과 묘린에게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하되 집 안에서는 진실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행복을 일궈 나갔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치유하며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지요.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